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유형화에 이어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지 충분하고 또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도달할 수 있냐, 이것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범주형 기본소득이 또 많이 논의가 되게 된 배경도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기 때문일 텐데요. 도입 경로와 도입 시나리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이 기본소득 하겠다 그래야 되겠죠. 네. 일단 그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예상 가능한 경로를 이제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가지. 첫 번째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쭉 도입하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청년은 이제 청년 뭐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25세까지 준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26세부터 64세까지는 이제 기본소득 못 받는 거죠. 그 대신에 뭐 참여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개인별 지급 수준이 같을 때 온국민 기본소득보다는 명목 비용이 좀 적게 될 거 아니에요. 못 받는 사람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25세부터 한 64세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받는 사람들 범주형 기본소득 수령권자의 지급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생계 수준까지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 충분 기본소득에 좀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령 범주형 기본소득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 연령층인 장년층에게는 일자리 보장 등을 제공하게 되면 재원도 절약이 되고 그 절약된 재원을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기본소득 액수를 높이는 데 쓰자 이런 얘기네요. 이 일자리 보장하고 또 기본소득 결합시키는 슈퍼바이저의 주장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예상 가능한 시리를. 굉장히 유연한, 유연한 여러 가지 또 반대되는 견해까지도 잘 이렇게 포용하는 어떤 전략들을. 이 중에 이제 선택을 정세에 맞게 하겠죠. 그런데 일단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군요. 네, 연구자들 중에도 있죠. 알겠습니다. 제 주장은 아닙니다. 네. 확실히 하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고전에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이게 명목 비용이 적잖아요. 안 받는 층이 넓으니까. 그렇죠. 근데 명목 비용이 적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돈이 딱 그만큼밖에 안 드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일자리 보장에도 돈이 들죠. 일자리 보장에 이 임금 보전 비용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관리 비용도 그거보다는 들고. 좀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온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죠. 근데 지급 수준이 낮은 부분 기본소득부터 출발해서 이제 차차 이제 지급 수준을 올려가는 방식이죠.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방식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낮지 않냐? 이래서 논쟁이 벌어졌죠. 뭐 4만 원 너무 푼 돈 아니냐? 고무신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졌죠. 책임보험 등 나왔죠. 어쨌든 이런 방식에서 이 재원 모델은 일단 중립적이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재원 모델은 재정 절감 재구성 또는 일반 회계로 계리되는 세입의 증세죠. 네. 또는 공유부가세 이건 특별회계로 계리되는 거고요. 이런 모두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 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보편적인 그런 배당이니까. 그렇죠. 보편성 지표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명목 비용은 뭐 부분 기본소득부터 하는 거지만 이게 온국민 기본소득이니까 명목 비용은 범주형 기본소득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정작 개인이 개별적으로 받는 액수는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수당은 계속 존속돼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없애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50몇만 원 받았는데 뭐 30만 원 받고 그냥 간도라.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부분 기본소득 특유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방안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면서 액수를 높여가자 이런 경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방식은요? 세 번째 방식은 이제 두 번째하고 좀
겹칠 수도 있는데요. 딱 특정해서 탄소세, 토지보유세, 빅데이터세 같은 공유부가세를 하나하나 차근씩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부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지식과 사회의 기여에 대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는 별도의 기본소득 소득세를 도입해서 공유부 과세 모델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방법 역시 전 사회 구성원에게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이 과세하는 방식이 공유부를 기초하는 과세 모델을 도입하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로는 서로 배타적일까요? 그러니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하자라는 얘기하고 공유부 과세부터 출발하자는 얘기는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공유부 세목 하나를 좀 검토를 해보면 탄소세 최대 10만 원 줄 수 있을 겁니다. 1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이잖아요. 탄소세만 도입돼 있는 상태에서 10만 원 받는다. 그 부분 기본소득이죠. 토지보유세도 최대 10만 원일 겁니다. 이게. 그럼 그것까지 도입돼 20만 원이죠. 아직 52만 원 안 넘어갔죠? 네. 빅데이터세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거 5만 원, 뭐 4만 원 이럴 텐데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세까지 해도 이게 가까스로 이 생계 수준, 생계 급여 수준 정도 도달할 겁니다. 52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두 개 세목만 신설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이 부분 기본소득을 초과하기 어렵다. 이거 사실 뭐 도입 단계에서 부분 기본소득이 출발하자는 두 번째 모델이나 두 번째 경로나 또는 세 번째 경로 공유부 과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자. 이거는 그렇게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탄소세나 뭐 토지보유세 이런 거 도입했을 때 여전히 이제 부분 기본소득, 이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을 더 덧붙이면 그것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측면도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잘 알다시피 공유부 세목 중에서 이제 탄소세, 토지보유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소득 재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정적 조세 아닙니까? 없어져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지급액의 크기가 일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본소득을 위해서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거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건데 역설적으로 따라서 탄소세와 토지보유세의 세수가 줄어드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이게 늘어나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기본소득 소득세가 도입될 경우에만 이게 맞춰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공유부 과세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근데 예. 그걸 처음부터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론화 조사를 했었는데 경기도 공론화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민소득세라는 말로 이제 공유부 과세를 소득세에다 하는 모델이 지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탄소세가 제일 높았고요. 탄소세를 걷어서 배당한다. 이게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배당한다. 이게 그다음 높았고 그냥 소득세 과세에서 이건 공유부가 끼어 있으니까 소득에 배당한다. 이게 제일 낮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도입된다 그러면 탄소세, 토지보유세, 기본소득 소득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세랑 토지보유세는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또 바로 시행하기 쉽지만 충분한 액수로 걷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빅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의의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쨌든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장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또 시민소득세가 즉 기본소득을 위한 소득세 별도 세원을 만드는 게 재원의 크기가 좀 가장 클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생계 수준의 기본소득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보완적인 대안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공유부 과세를 차근차근 도입하고 가능하면 소득세에 대한 공유부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여전히. 그래야 충분 기본소득까지 간다라는 건데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유 지분권 모델이라든지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뭐 디지털 뉴딜 또는 그린 뉴딜 하잖아요 지금. 뭐 제법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공공투자 예산에 대해서 공유지분을 획득하고 향후 수익을 기본소득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뭐 이 경우에
기본소득 지급 수준이 공유부가세 세금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뉴딜 투자가 성공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럼 금액도 엄청 커지겠죠. 늘어나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지급액 문제보다 더 중요한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공유지분권이라든지 공동소유형 모델을 키워갈 때요. 네. 이게 사실은 세금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다른 어떤 장점이 있어요. 심지어 공유부 과세로 하는 기본소득보다 장점이 있다. 자산 불평등 해소 또는 소유구조 개혁 이런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빅데이터세를 걷어요. 네. 플랫폼 기업한테. 그래서 나눠줘요. 그런데 플랫폼은 여전히 그 기업 소유잖아요. 네. 반면에 공유지분권 모델을 생각해 보면 플랫폼 기업의 일정한 지분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자산 불평등 또는 소유 구조의 개혁도 기본소득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소유 구조의 문제라든지 더 다른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탄소세를 아무리 높이 부과한다고 해도 어쨌든 탄소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소득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산 불평등에는 좀 영향을 많이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지분권 모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자본의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소유 구조 개혁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피케티가 이제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소득 불평등만 해소하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슈퍼바이저님도 이제 비판한 바가 있는데 과연 뭐 2천만 원 나눠준다, 3천만 원 나눠준다 한 개인에게 청년에게 또는 뭐 1억을 나눠준다 한들 이게 과연 소유구조 개혁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 뭐 영끌하다가 다 이제 쏠려버리겠죠. 한쪽으로 다 주식하겠죠. 네, 다 주식해서 영끌해서 네, 다 사라지겠죠. 뭐 아니면 네. 비트코인 갑자기 1억으로 무슨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공유지분권을 활용해서 민간 자본의 소유 구조를 개혁하는 거 굉장히 기본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그린 뉴딜 또는 뭐 디지털 뉴딜 말씀하신 게 제가 느낌이 팍 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형 뉴딜에 예를 들면 500억을 투자했다 어떤 기업에. 네. 근데 이 기업의 특정 시점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근데 그린 뉴딜 공공투자로 정부가 500억을 쏴줬다. 그러면 전체 1,500 중에서 500억이 세금이 투입된 공공예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공유지분권을 3분의 1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공유지분권 3분의 1을 획득하게 됐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투자했던 기업이 살아나게 되면 이익 배당을 하게 되면 3분의 1씩 꼬박꼬박 공공 배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기본소득 재원이 네, 그게 기본소득 재원이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지분도 3분의 1을 갖고 기본소득 재원도 생기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님도 보고 뽕도 타고 이렇게 되는 사실 되는 이 거죠. 아이디어를 처음 얘기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던 그 제임스 미드라는 경제학자, 영국 경제학자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다 사회배당론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배당, 소셜 디비덴드.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장을 이제 묻히고 조세형 기본소득으로 이제 간 게 사실 빰파레이스의 그 영향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드라든지 공유지분권 모델, 사회배당론 이런 거 좀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급격한 그러게요. 경제 변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전환 아주 급격한 경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이 이제 꼭 선두주자를 할 수 없어요. 어떤 선진국 중에서는 다소 후발주자인 면도 있는데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유지분권 모델이 오히려 더 유력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공유 지분권 설정을 통한 기본소득 배당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로 기업들이 되게 어려울 때 투자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또 대출도 받고 싶어 하면서 마구 국민의 돈을 가져다 쓰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뭐 코로나가 만약 종식된다고 하거나 혹은 기업의 사정이 좋아지면 그것에 대한 이익은 자신들이 갖잖아요. 자기들만 먹죠. 예.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이죠. 네, 그래서 뭐 보너스도 받고 네, 네.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른바 비용은 사회적으로 얻었지만 이익은 사유화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자금 지원을 할 때 아예 공유 지분 조건으로 투자를 하면 서로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 좋은 기업에 더 효과적인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공공 투자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결국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잖아요. 뭐 해야 되겠죠. 뭐 당장 공유지분권 모델이나 공동 소유형 기본소득을 한다 그러더라도 네. 그 지급 액수가 당장 큰 건 아닐 테니까 장래를 기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전체, 경제 전체에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거하고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크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저는 기존 세목들의 세율을 올려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유부 과세를 신설하고 도입하는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실현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 예. 설령 증세가 이루어지더라도요. 세수를 어디에 쓸 건가 이게 미결인 채 있잖아요. 네. 그럼 기본소득 재정으로 쓸 건가 안 쓸 건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기본소득 재정으로 쓰기로 하고 그 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정당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일종의 목적세로 걷는 게 간편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둔 세수 그대로 전액을 평등하게 모두에게 분배한다.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이거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책 낸 지가. 사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많은 사람한테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두의 몫이 뭔가의 싸움은 일어날 수 있죠. 그게 왜 모두의 몫이야?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니까 내 거지. 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칙은 노력한 만큼 몫을 분배받는다는 성과의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준 다음에야 비로소 성과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과의 원칙을 시장소득 분배에서 관찰하려면 모두의 몫이 일단 모두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필요 조건이다. 이 문제가 대중적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공유부 과세는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기본소득의 정책 실현 가능성이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원칙을 얼마만큼 대중적으로 납득시키는가 또는 확산시킬 수 있는가 여기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공유부 분배라는 문제는요. 기본소득의 개념적 핵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정책 실현의 지렛대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얼굴을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탄소세를 걷었어요. 그걸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못 받은 사람은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토지 보유세를 걸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세 그것도 마찬가지죠.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과세 정당성이 있는 거죠. 빅데이터세를 거둔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세 정당성과 관계없이 빅데이터세를 전통적인 세금으로 이해하는 거죠. 네. 말씀 들으니까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는 게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이 성공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공유부와 관련된 세목을 잘 설정하고 그것이 착착 도입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슈퍼바이저님이 모든 공유부 세목을 동시에 도입해야지 생계 수준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공유부 세목들이 한꺼번에 도입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사실 현실에서는 공유부 세목들이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도입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플랜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어떤 세목이 어떤 조건에서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정치적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로드맵이 좀 짜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개별 세목 도입에 유리한 조건뿐만 아니라 불리한 조건, 난점, 어려움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만 어떤 게 먼저 도입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판단 기준이 되는 문제들을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공유부 세목을 제가 토지보유세, 빅데이터세, 탄소세, 지식소득세 이렇게 열거했는데요. 일단 조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세금을 도입할 때 이 보편 타당한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 이런 세목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는지 또는 세 번째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네. 인식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뭐 탄소세 같으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토지 보유세 같으면 토지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뭐가 불평등하다고 그래? 별로 집값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이 지지 세력의 결집도. 그 세금 필요하다. 그 정당한 세금이다. 다섯 번째는 저항 세력의 결집도. 나라가 망했네. 죽어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좀 경제적으로 손해가 보는데 그 세금은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세율만 좀 낮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율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세금 자체를 반대한다. 그 굉장히 큰 결집력을 갖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다섯 가지를 다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토지 보유세부터 시작해 볼까요? 토지 보유세요. 예. 일단 이거 모델을 뭐 강남훈 교수님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짰는데 대략 80에서 85% 가량 이 순수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7억 4천만 원을 순수혜와 순부담이 경계선 정도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85.9%가 다 이득을 본다. 네. 이런 건데. 엄청 많이 순수해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보면 14.1%만 순부담자예요. 근데 이 14.1%한테 얼마까지 설득할 수 있는가가 토지 보유세가 가진 경제적 이 조정 기능에 대한 공론화 여부와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4.1%는 손해를 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사회에 유리하다는 거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좀 세금 내더라도 그게 좋은 사회를 가려면 거지. 근데 좀 세금이 좀 비싸잖냐, 좀 세율 좀 낮춰달라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 이게 통과되는 건데 네. 그건 부당한 세금이야라고 하면은 통과되기가 어렵겠죠. 사실 이 지대 추구를 하는 자본주의에서 생산적 투자, 생태적 토지 이용, 혁신적 경영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 보유세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경제와 사회 전체에 걸친 보편타당한 미래 전망 문제죠. 또 물론 이 지지 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지 세력은 엄청 많습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세대 전체 세대의 3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7억 4천만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들, 그러니까 이 뭐 부동산 카스트라고 말이 많잖아요. 말이 그 카스트의 하위 계층들 이게 이제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데. 저항 세력은 사실은 토건 정치연대라고 볼 수 있겠죠. 카스트의 최상층 계층, 건설업체, 그다음에 뭐 지역 개발 공약으로 투표를 챙기는 정치인들,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짜이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대 상승에 자극받은 평범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어내는가 라는 거예요. 예를 이 평범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요. 저희들이 짰던 토지 보유세 모델을 실현되면은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배당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득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소득 측면에서 이득이에요. 그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자산 상승을 집 가격이 원하죠.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집 가격이 떨어집니다. 조세는 자본화되기 때문에 조세 부담하는 만큼 그것을 뭐 할인율 계산해서 집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은 손해를 보는데 그거 역시 고려를 해서 세율을 책정해야 될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 자산이 떨어지지만 당신 집 한 채인데 어차피 사는 집 아니냐, 그 팔라고 쓰는 게 아니지 않냐.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설득 구조가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토건 정치 연대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거든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절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50%대 50%의 싸움이 되죠. 네. 그러면은 집 가진 50%가 이기지 않겠어요, 이거? 그렇죠. 집 없는 50%가 목소리가 높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러다 어려운 보니까 문제네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 가지고 있는 50% 중에 절반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벌려고 많이 돈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부동산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토지 배당을 매개로 토건 정치연대를 끊어야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빅데이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빅데이터세야 이 조세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아주 수혜층이 광범위하죠. 거의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죠. 기업세니까 이건 기업 과세하는 거니까. 근데 이 빅데이터 세수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크진 않다. 한국이 완전히 디지털 전환이 완성된 경우가 아니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몇 프로 되잖아요. 플랫폼 기업의 그 GDP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에서 네. 뭐 어마어마하죠. 1위부터 7위까지 업체가 네. 전부 다 그렇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은 삼성과 현대의 나라지 그 카카오와 네이버의 나라가 아직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배민, 그다음 삼성과 현대도 사실 플랫폼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할 수밖에 없죠. 변화의 필연성은 있지만 당장의 재원이 지금 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조세 방식보다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지분 투자를 하는 게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세만 한정해서 얘기하면요. 이 배당이 적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또 미약할 수 있어요. 이게. 에이 뭐 그 몇만 원 받자. 에이 그것보다 그냥 기업에 몰아줘서 기업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반면에 저항 세력은 이 얼마 안 되는 배당액이지만 개인으로 돌아가면 이거 전부 지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징벌적 과세라는 등 우리가 죄진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네. 네이버, 구글과의 경쟁력 상실하에 뭐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죠.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 이게 산업의 경쟁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산업의 미래와 산업의 평화를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조세 형태로 하건 공유지분 형태로 하건 네이버 주식의 일부를 국가가 갖던 혹은 네이버가 국내 기업이지만 빅데이터세를 내건 그럴 때 이게 소위 국민 모두의 기업이라는 인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활용하고 뭐 비즈니스 모델로도 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실 빅데이터가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것을 공준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디지털 전환 자체가 매우 이 아주 그 갈등 많은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다들 토지 불평등이 심하고 네. 부동산 투기가 심하다는 건 다 아는 얘기고 또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확고한데 이 디지털 불평등 그러면 그게 모르죠. 뭐요? 그게 뭐요? 나도 네이버 쓰는데 뭐 누가 못 써?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세로 갖고 기본소득을 만들자 이거에 대한 대중적 밀착도가 죄송합니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지 세력의 좀 약함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설득 구조와 논리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것에 기초해서 공유 지분권 특히 그린 뉴딜이나 한국형 뉴딜을 어차피 한다니까 그런 거에 기초해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만들어 놓으면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가장 네. 확실한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는 게 빅데이터세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세목은 기후위기에 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탄소세입니다. 예, 이것도 다 좀 이제 아까 얘기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탄소세는 수혜층이 누구냐가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배당을 할 경우에 피해층은 없다.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에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한 것은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요. 그런데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대중은 구매력을 잃지 않죠. 배당을 받으니까. 그런 구조예요, 이게.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소 재정적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는 저소득층 정도이지만
피해자는 없다 이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지지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의 피해는 없지만 이 세금은 기후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출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좋은 거네. 라고. 그래서 제일 지지율이 네. 많이 나왔을까요? 제가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 그런데요.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 100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은요.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죠. 근데 알리 100 이런 거 못하는 사람 기업들은 탄소세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자연재생 에너지를 쓰면 탄소세 부담하지 않죠. 네. 근데 화석연료 에너지를 쓰면 탄소세를 부담해야 돼요. 자, 좀 들어가 보면은 중소기업들 탄소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그러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의 고용은 누가 다 감당하고 있죠. 중소기업에 감당하고 있죠. 이런 거 설명하면은 이 탄소세 지지율이 팍 떨어질 수 있다. 그러게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이 탄소세에 대한 어떤 취약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게 그린 뉴딜인 거죠. 그린 뉴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투자할 때 지분을 획득하는 거죠. 네. 국가가.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나중에 잘 되면은 수익 일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탄소세 저항 세력은 계속 급격한 이행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낮은 탄소세율에서 출발해서 확 올려가는 거. 탄력적으로. 1년에 5,000원씩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용해인 의원이 낸 탄소세 법안도 아마 그렇게 돼 있던데 5,000원씩 올리는 그런 계단식 같은 조건이던데요. 그래서 일단 한 5년 정도의 어떤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시간 여력을 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이 친환경 혁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탄소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뭐 아까 빅데이터에 비해서 탄소세는 확실히 지지층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기후악당 그러지만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 또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래 세대들이 네. 많이 느끼고 맞습니다. 있어서. 지금 미국도 지금 텍사스가 원래 좀 따뜻한 곳인데 네. 텍사스에서 지금 강추위가 몰아닥쳐갖고 사람들이 죽고 연안 해안의 섬에 살던 거북이들이 네. 전부 기온이 떨어져갖고 4,500마리를 맞아요. 구조했던데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가 점점 더 설득력을 그러니까 얻고 있다. 특히 또 뭐 최근에 뭐 시베리아 산불도 났고 아마존에도 산불 나고 또 극지방에 빙하가 유실된다든가 또 코로나 팬데믹도 그 근원을 쭉 더듬어 가보면 이런 기후 위기하고 또 다 있기 때문에 네. 기후재앙의 조짐을 많은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한국 국민들 중에 탄소세 지지는 적어 보이지만 이 실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탄소세에 대한 지지는 확 올라갈 수 있다. 네.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참가했던 경기도 공론화에서도 하루 만에 확 올라갔듯이 이건 뭐 며칠 만에 몇 주 만에도 탄소세 지지는 모을 수 있다. 이런 82%까지 생각이 듭니다. 올라갔어요. 맞아요. 또 이제 대기업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요. 맞습니다. 대기업들 혁신 능력이 좀 있고요. 네. 아리백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탄소 국경 조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시멘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유럽연합의 대다수 국가들은 탄소세를 하고 있죠. 탄소 국경 조정이란 탄소 기초 가격이 낮은 나라가 그만큼 내는 거예요. 관세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과하는 게 아예 탄소 기초 가격을 한국도 설정하는 게 뭐 국제 관행에 맞을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유럽에 수출할 때는 네. 미국은 탄소세 도입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쨌건 탄소 기초 가격을 계산해서 자기 나라보다 많은 자기 나라보다 낮은 탄소 기초 가격을 갖고 있는 중국 제품 이런 거 규제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탄소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생태 친화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는 기본소득형 탄소세 정책을 계속 지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런 세목은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정책이에요. 소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정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기존의 소득세 말고 별도의 소득세를 걷자라는 주장은 이 코로나 팬데믹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사이즈 주크만이 주장한 거죠. 국민소득세라는 걸 걷자. 그리고 평균율로 과세한다. 7%인가 과세할 거예요. 비례세로.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라고 한 게 아니죠. 그 복지 지출에 쓰자. 미국 복지 지출이 낮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사이즈나 주크만이 이 주장하기 훨씬 전부터 강남훈 교수가 이 시민소득세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소득 그러니까 이 이자 배당 그다음에 임대소득까지 합쳐서 모든 소득의 10%로 과세하는 지식소득세인 거죠. 기존의 소득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득세인데 네. 일종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11조 비슷한 겁니다. 11조. 예. 근데 기독교 11조는 교회 재정으로 쓰는 거지만 이거는 시민들끼리 다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모델 설계도 간단한데요. 순수혜층이 대략 80%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득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 수입이 얼마든 그중에 10%를 내고 그다음에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은 한 80%가 이득을 봅니다. 순수의 가구를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상속이나 증여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가구 소득 1억 800만 원 이하는 순수의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규모에서 일단 이게 제일 크고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공유부 과세인데 이 과세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는 약간의 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유산으로 모두가 전승된 지식 또는 지식의 외부 효과에서 네 소득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또는 지식 생산의 공동체적인 특성, 사회가 기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건 공유부 배당인데 그런데 2차적인 기능은 굉장히 경제와 사회에 대한 순기능이 있는데요.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죠. 기독교의 11조 같은 비슷하게 그런데 다시 평등하게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재분배 기여금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조세 저항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냐. 맞아요. 라는 식의 조세 저항의 여지도 있고 이 문제를 뒤에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특히 진짜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득은 자기의 노력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식소득세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려면 좀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소득이 공통의 지식 위에 기초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뭔가 이제 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고 99.9%는 내 선대가 다 해준 거고 선조들이 해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약간의 어떤 이 창발을 했죠. 근데 내가 다 갖는 거잖아요. 네. 지금의 제도는.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네가 다 가지면 안 되고 10% 정도는 토해내라.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건데 제가 그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을 100번 이상 했지만 가장 청중들이 공감하지 않는 게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이 그 90% 너의 네. 소득의 90%는 네. 너 외부에서 온 것이다. 네. 외부성 주장하시는 분 그분 네. 이름 뭐죠? 사이먼이요. 사이먼. 네. 네, 허버트 사이먼. 네. 그거에 가장 공감하지 않아요. 예. 다 그분은 자기가 노력했다. 생각해요. 그분은 90%를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10% 내놓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네. 청년들이 되게 맞습니다. 많은 것 이게 같아요. 사실은 뿌리가 있습니다. 네. 이 사유재산권의 최초의 이론가가 존 로크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 이런 게 이제 간단하거든요. 토지와 자연물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럼 공동 소유를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 A가 자기의 노동을 투하했다 거기에 네. 그러면 그건 전부 A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네. 생각이었군요. 이런 네, 생각이. 왜냐하면 그게 원래 모두의 것이지만 모두의 것이니까 너도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네? 끼어들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개간을 한다든지 사과를 딸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너만 유일하게 노력을 더 투자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믹싱 아구멘트. 그러니까 더 뭔가 부과했다, 더 합체했다라는 식의 아구멘트인데요. 그런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했다. 원래는 이게 모두의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노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태평양이에요. 네. 내가 나의 노력을 들였어요. 뭘 했냐면은 토마토 주스 캔을 태평양 바다에 제가 던지는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노동력이 거기에 투하됐어요. 그러면 태평양이 제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명한 비유인데 토마토 주스 캔의 비유라고들 하죠. 아, 그것도 누가 한 겁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슈퍼바이저?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 네. 아, 토마토 주스 캔의 비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네. 더욱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능력주의나 여러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할 때 이런 여러 청년들의 공정성 담론이나 이런 것들의 뿌리들을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로크 얘기하신 거를 들으니까 빅데이터세 논의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네, 빅데이터라는 공유부 기초를 아무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든 사람이 그 공유부도 정당하게 획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원래 있는 건데 네. 그거 뭐 그렇죠. 네. 네. 가공한 내가 내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자유제로 보는 거죠. 네. 공기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음. 플랫폼 회사가 음.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그 알고리즘이 수익을 내는 건데 뭔 소리 하고 있냐 너. 제 얘기는 그럼 빅데이터 없이 알고리즘이 수익을 냅니까? 그렇죠. 옛날 인공지능은 데이터 없이 돌아가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전부 플랫폼 인공지능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죠.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러면 꼭 어떻게 반박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글 번역해 보세요. 빅데이터가 많은 건 번역이 잘 되고 헝거리와 한국어로 번역해봐라 잘 안 되지 않느냐. 빅데이터가 기능하는 거다.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인식적인 전환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세목에 의거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을 좀 종합하면서 어떤 세목이 먼저 도입될 것인지 그 순서를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순서. 제가 이제 사유 실험을 할 때 이제 기준들을 정했던 건데 점수를 주는 기준이요. 일단은 조세 정치적 이해관계, 두 번째는 미래 전망, 세 번째는 대중의 그 관심도 인식도, 네 번째는 지지 세력의 결집도, 다섯 번째는 저항 세력의 결집도. 이런 기준으로 토지 보유세, 빅데이터세, 탄소세, 지식소득세 도입 가능성을 뭐 그냥 저 혼자 이거 여론조사인 거 아니고요. 5점 척도로 네네. 한번 때려보자. 5점. 네. 5점 만점에 5점. 네. 옛날에 10점 만점에 10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야, 또 옛날 5점으로. 노래가 됐죠. 예.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요. 2PM이었나? 2PM. 야, 예.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5점 척도로 보면 이 5가지 기준에서 다 5점 정도 줄 수 있다. 15점 나온다고 봤어요. 아하. 빅데이터세의 경우는 대중의 그 이 문제 인식이 좀 떨어져서 거기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결집도는 이게 좀 뭐 3점 3점 이렇게 줘서 좀 더 떨어진다. 그다음에 탄소세는 그보다 좀 떨어지고 지식소득세는 완전히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봤는데 어찌됐건 어쨌건 만들어 오신 표를 쭉 보니까 예, 대중의 밀착도 문제 인식에서 토지 보유세가 월등히 좀 높아서 지지 세력 결집도가 이제 높은 거란 얘기죠, 결국.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결국 토지 보유세 근간 기본소득이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네. 그 다음은 빅데이터세, 탄소세, 지식소득세 순서로 높은 네. 점수를 받았네요.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런 순서로 공유부가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해요. 그리고 공유부가세가 하나 도입되면 다른 이 공유부 세목도 도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부 분배 원리가 확산이 되니까. 근데 이게 탄소세에 대한 지지 여론의 증가가 이게 직접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네. 경기도 도정 뭐 공론화 조사에 제가 탄소세 발제를 했었는데 이게 탄소세가 찬성 비율이 최종 81.9%까지 나왔습니다. 오, 이에 진짜 반하여 압도적인 찬성이네요. 토지 보유세는요 최종 찬성이 66.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탄소세가 훨씬 높죠. 네. 기본소득세는요
이게 64.4%에 불과합니다. 가장 낮네요. 가장 낮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토지보유세하고 기본소득형 소득세가 큰 차이가 안 나고 60%대예요. 근데 탄소세만 유례없이 81%까지 지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강사의 그 역량에 따라. 역량이라기보다 이 강조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탄소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그렇죠. 확실하게 하게 그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하고 네,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다. 피해가 오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피해 오는 사람들이 꽤 있죠. 맞아요. 네, 구매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주요했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다는 말도 언급하긴 했어요, 제가.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다소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금방 따라잡을 거고, 또 다른 나라가 먼저 하면은 산업 경쟁력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어쨌건 뭐 1박 2일 동안 수기 과정을 했는데 뭐 슈퍼바이저님이 워낙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탄소세 지지가 확 올라갔다고 당연히 판단해야겠지만 어쨌건 짧은 기간에도 무작위로 선발된 도민들이 이런 정도의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네. 조금만 더 긴 기간 동안 좀 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기와 공론화를 도입한다면 국민들 전체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이 공유부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기본소득 공론화법 용해인 의원이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기본소득 공론화법도 발의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시도를 하려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유형화와 도입 모델, 도입 시나리오 등을 살펴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5가지 도입 가능성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지 세력을 설득하고 혹은 어떻게 저항 세력을 설득하고 이런 좀 문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의 유형과 도입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렇다 205호 1, 2부에 걸친 방송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희 쌤도 다음에 또 봬요. 네.